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1500년 통치 제도를 관통하는 이 권력의 게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국 통치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려면요, 딱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대체 누굴 위한 거고 또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걸까요?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법 조항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왕과 귀족, 이 두 거대한 세력 사이의 끊임없는 파워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권력 게임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끊임없는 줄다리기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하나 나올 때마다 그건 권력이라는 저울을 자기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끌어오려는 아주 치밀한 한 수였던 거죠.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은 신라인데요. 이때의 규칙은 공평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바로 골품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얼마나 큰 집에 살지, 심지어 무슨 색 옷을 입을지까지 전부 다 그냥 핏줄 하나로 정해지는 아주 엄격한 신분제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이 아주 과감한 반격에 나섭니다. 귀족들의 돈줄, 바로 그 근원을 정면으로 공격한 거죠.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예전 노급 체제에서는 귀족들이 땅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 즉 노동력까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문왕이 이걸 없애고 관료전으로 바꾸면서 오직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만 거둘 수 있게 한 겁니다. 노동력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아 온 거죠. 이게 정말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자, 이제 시대를 건너뛰어서 고려로 한번 가볼까요? 고려는 아주 독특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이성육부제처럼 당나라의 선진 시스템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도병마사라고 하는 고려만의 아주 독특한 기구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최고의 귀족들이 모여서 국방 같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던 회의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시스템과 자신들만의 귀족 회의가 공존했던 거죠. 당시 권력 균형이 어땠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토지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려의 전시과라는 것도 결국엔 관리들한테 월급 대신 땅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는 거였거든요. 시대가 바뀌어도 이 땅을 둘러싼 권력, 특히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부와 힘의 원천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이 권력 다툼이 아예 시스템의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건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델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죠.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대왕처럼 왕이 신하들과 함께 토론하고 합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육조 직계제는 태종이나 세조처럼 아니, 내가 직접 다 결정하겠어 하면서 왕이 모든 부처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죠. 왕이 신하와 함께 가느냐 아니면 신하들 위에서 다스리느냐,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해서 충돌했던 겁니다. 토지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과전법이라고 해서 전직, 현직 관리 모두에게 땅에서 세금 거둘 관리를 줬습니다. 이러면 가문 대대로 부가 세습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조가 이걸 직전법으로 바꿔버립니다. 오직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관리들은 이제 가문이 아니라 자기를 임명해준 현재의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구세력의 힘을 빼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아주 영리한 한 수였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제 권력 다툼의 초점이 왕과 귀족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동법입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세금 개혁이었어요. 원래는 집집마다 그 지역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야 했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이었거든요. 이걸 토지 소유 면적에 따라서 쌀로 내게 바꾼 겁니다. 1결당 쌀 12 이렇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땅이 없는 가난한 농민은 부담이 확 줄고 땅 부자인 지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사서 쓰게 되면서 상업이랑 화폐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영조 때의 균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는 대신 내던 세금,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딱 한 필로 무려 50%, 절반을 깎아준 거예요. 이건 당시 농민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세금을 절반이나 깎아줬으니 나라 재정은 텅 비게 되겠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메꿨을까요? 바로 땅 가진 지주들에게 결작이라는 새로운 세금을 매기고 부유층에게 선무금감포라는 세금을 또 만들어서 거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숙제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 빈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채워야 한다는 것.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장, 근대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벌어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충돌을 보게 됩니다. 대한제국은 스스로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계라는 걸 발급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문서예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주겠다는 아주 중요한 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은 겉보기엔 근대적인 토지 측량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라. 안 그러면 전부 국유지로 귀속시킨다. 이런 식이었죠. 수많은 농민들이 이 복잡한 절차를 몰라서 혹은 알았어도 제때 신고하지 못해서 평생 일궈온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다. 이건 근대화가 아니라 명백한 수탈이었죠. 한 나라의 규칙이 바뀔 때 진정한 승자는 누구이며 또 누가 소외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나긴 역사는 모든 법과 제도 뒤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게임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룰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요?